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가볍게 짚어본다는 느낌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요. 우리 몸에서 대장이 어디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입을 통해서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서 위에서 어느 정도 일부 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좀 걸쭉하게 된 소화된 이제 남은 음식물들이 이렇게 소장을 거쳐서 쭉 내려오면서 영양분하고 수분을 쭉 흡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장으로 내려와서 남은 이제 찌꺼기들이 대변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직장과 항문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 대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우리 몸에 물음표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화면에서 이쪽 편이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쪽 편에 있는 대장이고요. 항문 직장과 이어진 이 부분이 왼쪽 편에 있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 대장으로는 대변 찌꺼기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파이프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용어를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면은 대장암은 단순히 생각해서 대장에 생기는 암입니다. 대장 폴립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장 폴립은 일단 조직 검사 소견과 관계없이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대장 안쪽 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혹 형태의 병변을 갖다가 저희가 대장 폴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대장 폴립을 떼어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암이 나왔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암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대장암은 대장의 안쪽 벽, 대장의 여러 층의 벽 중에서 가장 안쪽 편에서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상 대장 점막은 이렇게 매끈하게 있는데요. 위쪽은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그냥 알아보기 쉽게 그려둔 것이고 아래쪽은 실제 대장 내시경 사진입니다. 정상 점막은 이렇게 매끈한데 작은 용종, 선종이 이렇게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기가 자라게 되면 이 선종 조직 중에 일부가 이렇게 암으로 변하게 되고 이 암세포는 장벽을 파고들어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다른 장기까지 전이를 하기도 합니다. 대장암을 진단받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암이 몇 기인지 초기인지 많이 진행을 한 것인지를 궁금해하실 텐데 대장암이 몇 기인지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이 얼마나 장벽을 모식도로 그려놓은 것인데 이쪽 편이 이제 대장의 안쪽 편이고 이쪽이 이제 대장의 바깥쪽 편입니다. 대장벽의 안쪽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얼마나 종양이 깊이 파고들었는가, 침범 깊이가 한 가지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우리 몸 어디에나 있는 이 구조물인데 장 바깥쪽에 임파젤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임파젤이라는 구조는 혹시 경험을 하셨는지 하셨을 수도 있는데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목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콩알만하게 몽어리 같은 게 만져지거나 어떨 때는 좀 아프게 만져지는 걸 이제 만져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물들이 이 장 바로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임파젤은 암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전이하기 전에 거쳐가는 정거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임파젤의 전이가 있는 경우 병기가 좀 더 한 단계 진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 안이 아닌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몇 개인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즉,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암이 그렇게 깊이 침범하지 않고 임파젤 전이가 없으면서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으면 가장 초기, 1기에 해당되는 소견일 거고 이렇게 다른 장기까지 전이를 하게 되면 4기에 해당되는 소견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기에 초기 쪽이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암이겠지요. 대장암의 어느 정도 진행한 대장암의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외과적인 수술은 암이 이렇게 있으면은 암이 있는 부분을 딱 이 부분만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암이 있는 장의 분절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장 바깥쪽에
아까 전 말씀드렸던 임파절과 같은 구조물까지 다 이렇게 솎아내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정상장을 이어붙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대장암에 시행하는 이제 수술인데, 내시경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장 바깥쪽은 원칙적으로 내시경으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시경은 대장벽이 이렇게 있을 때 표면의 비교적 얕은 층, 점막 하층이라고 하는 얕은 층까지만 내시경으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암이 파고 들어가 있는 진행한 암에서는 당연히 내시경으로는 치료를 기대를 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대장 바깥쪽에 아까 전에 임파절이라고 해서 암이 전이가 될 때 거쳐가는 정거장 같은 구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임파절에 전이가 있는 상태라면은 암 자체는 그렇게 깊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대장암이 3기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내시경으로 좀 얕은 암을 떼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암을 갖다가 남겨둔 셈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암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더 얕은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 바깥쪽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임파절 전이 위험도 매우 낮은 이런 조기 대장암 중에 일부만 내시경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요약하면은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암은 얕아야 되고, 침범한 깊이가 얕아야 되고, 또 암 전이 다른 임파절이라든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또 조직 소견에서 흔히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좀 세포들이 좀 얌전해 보이는 세포들이어야지 내시경으로 떼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기암의 대부분과 일기암 중에서 아주 얕은 대장암만 내시경으로 절제해서 치료가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내시경에서 발견된 이 암이 연기인지 일기인지 혹은 2기, 3기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되는 이 병변을 갖다가 외과적으로 다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법일 텐데, 내시경 치료를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암이 몇 기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CT나 MRI 그리고 일부 PET-CT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기 대장암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대장 내시경과 CT를 통해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할지를 가늠을 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제거 대상이 되는 병변 자체를 직접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혹시 암이 좀 깊이 파고든 소견이 보이지 않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CT로는 장 바깥쪽에 임파절이나 간, 폐 등과 같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나 없나를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 사례를 갖다가 조금 재구성을 이해하시기 쉽게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조기 대장암을 다른 병원에서 진단하거나 의심을 하고서 저희 쪽으로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고 대장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그쪽 병원에서 절제를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내시경 절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제가 보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고 오신 사진만으로도 치료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전문적이어서 어렵습니다만은 좀 가운데를 보면 조금 뻘겋기도 하고 뭔가 울퉁불퉁하니 좀 험악해 보이는 모양도 보이고, 아마 그쪽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했던 것 같은데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은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서 이 내시경 사진만 봐도 좀 절제하기에는 꽤 깊고 좀 파고 들어가 있는 모양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아주 운이 좋게 내시경으로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다 떼고 나면은 이 암이 너무 깊어서 결국에는 수술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외과 쪽으로 제가 연결을 해드렸던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다른 병원 검진 대장 내시경에서 제법 큰 혹이
발견이 되었고 조직 검사에서 암 소견이 나왔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 모양으로 생긴 관처럼 생긴 이런 장 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히 큰 혹이어서 처음 검사하신 병원에서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은 제가 내시경 사진을 가져오신 걸 보니까 다행히 내시경 소견은 비교적 좀 얌전해 보여서 혹시 암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암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병원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내시경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CT를 촬영해서 혹시나 임파절이라든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신 내시경 사진을 토대로 내시경으로 절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때 이제 저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은 내시경을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 내시경 절제에 쓰이는 시술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폴립, 용종을 갖다가 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또 그런 용종 절제술을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용종을 떼내는 방법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가미 절제법, 그 다음 점막 절제술,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방법이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내시경 치료 방법인데요. 울가미 절제술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올가미가 있는데 특히 용종 혹은 조기암 중에서 이렇게 모가지가 있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혹을 갖다가 올가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전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올가미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과시켜서 전기를 지지면서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이 올가미 절제술이 되고요. 점막 절제술이라는 방법은 아까 전처럼 이제 모가지가 있지는 않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장벽에 붙어 있는 부분에다가 바늘로 찔러가지고 안쪽에 식염수 같은 거를 주입해서 아래쪽에 좀 부풀어 오르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가미로 혹과 혹 약간 아랫부분을 같이 잡아서 이렇게 떼내는 방법이 점막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점막하 박리술은 앞선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전기가 통하는 올가미로 혹을 잡아서 떼낸 거라면은 이거는 내시경용 칼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시경용 칼로 장벽에 이렇게 좀 비교적 넓게 붙어 있는 혹을 아래쪽부터 이렇게 쭉 박리해 나가는 시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외래에서 설명을 드릴 때 혹이 좀 넓게 있기 때문에 마치 회를 뜨듯이 절제해서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내시경용 칼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빨간 부분이 이제 혹이 되는데요. 이렇게 살짝 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혹이 이렇게 한꺼풀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시경용 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절제하는 것이 점막하 박리술인데 점막하 박리술의 장점은 비교적 큰 혹의 경우에도 이렇게 내시경용 칼로 하나의 덩어리로 완전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큰 혹을 떼낼 수 있는 점막하 박리술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떤 내시경 절제법이 어떤 병변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병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연필을 깎기 위해서는 연필 깎기가 제일 간편하고 쉬운 도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필 깎기 가지고 사과를 깎지 않고 또 사과를 깎기에 과도가 매우 편하지만은 음식물에 사용하는 과도를 가지고 택배 상자를 열거나 그렇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내시경 절제법을 선택할 때에는 내시경 의사가 가지고 오신 사진이나 혹은 실제 내시경 하는 도중에 혹의 크기와 혹이 장벽에 붙어있는 양상 그리고 예상되는 암의 깊이를 판단을 하고 또 각 절제법들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시경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암으로 추정되거나 확진이 된 경우라면은 이 혹을 조각조각 떼내서 될 건 아니고 한 덩어리로 온전하게 절제를 해야지 재발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괄 완전 절제가 가능한 방법, 한 덩어리로 완전히 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가지가 있으면은 아까 전처럼 올가미 절제술로 쉽게 절제가 가능하고
좀 납작한 혹이지만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용액을 주입하고 난 다음에 또 올가미로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다만 혹이 이렇게 좀 넓고 큰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완전히 절제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용 칼로 절제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올가미 절제법과 점막 절제술은 좀 크기가 좀 작은 그리고 얕은 암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 목이 있는 조기암이나 좀 작은 암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시술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점막하 박리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고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깊은 암에 대해서 시술을 할 수 있지만은 시술자가 하기에도 좀 어렵고 시술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데다가 요 앞선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혈이라든지 천공 위험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내시경 절제 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이 이제 하나가 출혈이고 또 하나가 이제 천공인데, 이런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내시경으로 혹을 떼내는 과정에서 절제 직후에 출혈이 있는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시경으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피가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대부분 지혈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주 큰 혹을 절제한 경우에 바닥에 좀 큰 굵은 혈관이 있어서 대량으로 출혈이 있어서 내시경 지혈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혈관색 전술, 아주 드물게는 응급수술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내시경 절제 후에 출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내시경이 들어가 있는 동안 피가 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별로 되지 않고, 시술을 다 끝내고 내시경은 다 뺐는데 퇴원해서 혹은 뭐 귀가하고 난 다음에 피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연출혈이라고 그러는데, 지연출혈이 조금 더 문제가 되는데요. 지연출혈은 보통 혹의 크기에 따라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0.5 내지 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술 종료 후에 변을 봤는데 변에 피가 섞여 나오더라, 혹은 완전히 피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시술 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은 드물게는 2주 후까지도 발생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처럼 다른 질환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오시고 계시거나 예를 들어서 심장 시술 받으신 것 때문에 항효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출혈률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드물게는 혈변이 없더라도 환자분께서 시술 후에 식은땀이 쫙 나고 배가 좀 설사할 것처럼 뒤틀리듯이 아프면서 어지럽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뱃속에서는 이미 피가 좀 상당히 나고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술 후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주의를 요합니다. 혹시 변을 보게 되면 피가 나는 건 아닌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시경 절제와 관련된 지연출혈도 대부분은 내시경 지혈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대장 폴립이나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하고 난 다음에 천공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 절제법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절제를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개 천공이 발생할 위험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혹이 크기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점막하 박리술로 절제했던 경우에는 과거에는 많게는 10% 혹은 일부에서는 15%까지도 천공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내시경 기구도 많이 발전하고 절제 기법도 좀 발전됨에 따라서 한 2%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과거에 시술했던 경우에는 천공 발생률이 8% 정도로 꽤 높았는데, 2014년 이후에는 1년에 한두 명 정도로 한 2% 정도 수준에서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점막하 박리술 중에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 형태로 천공이 되기 때문에 수술 없이 이 봉합용 클립으로 이 구멍을 갖다가 메꿈으로써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 가지 다행스러운 자료이고요. 드물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지연 출혈과 마찬가지로 시술을 다 종료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천공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넓게 또 비교적 좀 깊게 있는 혹을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게 되는데, 절제를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이제 다른 장벽의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은 천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걸 절제하는 과정에서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지지면서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아래쪽에 좀 얇아져 있는 장벽에 화상을 입게 되어서 이 얇아진 장벽이 나중에는 이제 녹아내리면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술 직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내시경 절제 후에 시술 당일부터 시술 후 2, 3주 사이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은 크기가 좀 큰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입원을 해서 하루 정도 출혈이나 천공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고 식사 진행과 그리고 퇴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도 상처 자체가 다 아무는 데는 시간이 작은 혹의 경우에는 2주, 큰 혹의 경우에는 길게는 4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한 열흘 내지 2주 정도는 대변을 보실 때마다 피가 나나 안 나나 확인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혈변이 있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술 후에 잠깐 입원을 했지만은 다행히 출혈이라든지 천공과 같은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하셨던 경우에 저희가 그 다음 외래를 오시게 되는 시기는 보통은 시술 후 2주 내지 4주 정도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선 환자분의 퇴원 후에 증상, 불편한 것들이 없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연 출혈이라든지 복통 같은 것이 없었는지, 혹은 아주 큰 혹을 절제한 경우는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장이 이렇게 좀 좁아지는 경우, 흉터가 생기면서 장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변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배변은 원활하게 하셨는지를 갖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한 검체, 처음에 다른 병원에서 혹은 저희 병원에서 조직의 일부를 떼어서 암세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암이 얼마나 깊이까지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한 검체 전체의 조직 검색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수술을 할지 혹은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떼낸 걸로 완치를 기대하면서 추적 관찰을 해도 될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얕은 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제를 했는데, 절제 후 조직 검사에서 저희가 사전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조직 검사로만 확인 가능한 소견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같이 딸려 나온 혈관에 암세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장 바깥쪽 임파절에 이미 전이를 하고 있을 확률이 증가하고요. 또 처음 예상했을 때는 저희가 아주 깊지는 않은 암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 떼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제법 깊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장 바깥쪽 임파절에 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저희가 내시경으로 잘 뗐다고 하더라도 배 속에 남아있는 암을 그냥 두고 경과 관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제거되었을 때 조직검사에서 이와 같은 소견이 보이면 추가적으로 장을 일부 잘라내고 바깥쪽 임파절도 다 떼내는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대장에 조기암이 있다고 하고 이제 오셨고, 내시경으로는 치료가 가능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치료가 가능한지 좀 상담하려고 오셨고요. 그쪽 병원에서 시행했던 CT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고서 가지고 오신 사진을 보니까 혹이 좀 제법 넓어 보이긴 하지만은 절제를 시도는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 가장자리는 비교적 괜찮은데 가운데가 조금 살짝 함몰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경우에 간혹 절제 후에 조직 검사에서 이 부위에서 암이 조금 깊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절제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절제는 하지만 절제 후 조직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치료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시술 일정을 잡았던 분이고요. 이분은 내시경으로 잘 절제가 되었고 다행히 다 떼내고 조직 검사를 보니까 아주 얕은 점막하 층의 암이었고, 그래서 내시경 절제를 한 것으로 치료를 끝내고 지금 4년째 경과 관찰하고 있는데 재발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이렇게 내시경으로 조기 대장암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재발률이 수술과 비교했을 때 높으면 사실은 내시경 치료를 하면 안 될 텐데요. 저희가 저희 병원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 점막 하층의 아주 얕은 부분까지만 침범한 조기 대장암을 대상으로 해서 내시경으로 치료했던 환자분들과 외과적으로 수술했던 환자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3년째, 5년째 재발 없이 생존할 확률이 양쪽 치료받은 그룹에서
차이가 없고 재발 여부와 관계없이 역시 양쪽 그룹에서의 생존율을 봤더니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합병증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 당연히 내시경 치료의 경우에 환자의 입원 기간, 시술 후에 입원 기간이 짧고 외과적인 수술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합병증의 빈도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입원 기간과 다양한 합병증 등을 감안해서 조기 대장암을 그러면은 무조건 내시경 치료하는 것이 능사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외과 수술이 대장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고 내시경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제법 오래전부터 영기암의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수술을 대체하고 있고 많은 경우 대체하고 있고 일기 중에 얕은 암은 이제 내시경 치료가 특히 일기 중에 얕은 암이면서 조직검사 소견에서 좀 얌전해 보이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수술과 동등한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직검사, 최종 조직검사 결과가 좀 나쁜 병리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기 대장암 치료에서 외과 수술이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조기 대장암이라고 하더라도 얕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내시경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암 자체는 얕게 있는데 그 암의 바닥 부분이 반복적으로 막 상처가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하면서 흉터처럼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어서 내시경용 칼이 아예 들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시경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검사에서 예상과는 달리 좀 안 좋은 소견이 보여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외과 수술이 중요하고요. 또 조기 대장암 중 일부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더라도 위치에 따라서는 암의 위치에 따라서는 수술을 받더라도 회복이라든지 배변 기능에 영향이 없는 위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외과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대장에 좀 큰 폴립이 있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의뢰가 되었는데 사진이 제일 잘 찍힌 사진이 요거였는데 사진을 보니까 대장 폴립의 전체가 다 찍혀 있지는 않고 측면에서만 이렇게 비스듬히 찍혀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아마도 앞에 대장에 주름이 많다 보니까 대장 주름이 좀 가리고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가 좀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이는 부분만 봐서는 절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뒤쪽 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가지고 오신 사진으로는 없기 때문에 제가 내시경을 하면서 절제를 시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만약에 좀 깊어 보이는 소견이 보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절제를 하려던 계획을 수술로 바꿔야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들어가서 바로 들여다봤을 때에도 마치 얌전한 아주 조기 대장암이나 아니면은 그냥 대장 천종처럼 보였는데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이 뒤쪽 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좀 피도 좀 나고 있는 깊이 좀 움푹 파여 있는 소견을 보였고 그래서 내시경 절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소견이어서 외과 수술을 하시도록 이제 권해드렸고 환자분도 동의하셔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는 크기는 작지만은 임파절 전이까지 동반한 3기 대장암으로 진단되었던 경우입니다. 이제 끝으로 조기 대장암 환자분들께서 혹은 조기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분들께서 저희 소화기내과 외래로 오셨을 때 일반적인 진료 과정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칠까 합니다. 처음 외래를 오시게 되면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내시경 사진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요즘은 많고요. 간혹 조직검사 결과지나 CT까지 같이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봤을 때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나 혹은 약간 애매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입원을 하게 되는데 혹시 바로 내시경 가지고 오신 내시경 사진만으로도 내시경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바로 저희가 외과 쪽으로 연결을 해서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내시경 치료를 하거나 혹은 재평가를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전 자료를 확인하고 또 시술 중에 제가 내시경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들여다보아서
만약에 내시경 치료가 부적합하면 역시 또 외과 쪽으로 수술을 의뢰하게 되고요. 다행히 내시경 치료에 적합한 모양이면 내시경으로 절제를 진행을 하고 보통은 시술하고 큰 합병증이 없으면 하루나 이틀 뒤에 퇴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첫 외래에서 절제한 혹 조기암의 최종적인 조직 검사를 확인을 해서 다행히도 추가 수술이 필요 없는 소견이면은 정기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추가 수술이 필요한 좀 우려스러운 소견이 보이면은 역시 대장학문외과 선생님께 연결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